돈과 F1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거죠.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매뉴팩처러의 시대가 열려요. 알파로메오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관리를 하다가 페라리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 엔초 페라리가 열받잖아요. F1에서도 페라리랑 알파로메오가 싸워요. F1을 관람하면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뭔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접근하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것들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F1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전문 서적도 얼마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번역도 이분이 하셨어, 책도 이분이 쓰셨어, 해설도 이분이 하셔서 혼자 다 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F1 전문가 윤재수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시죠. 쿠팡 플레이에서 F1 해설을 맡고 있는 윤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하나자산운용에 F1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라이센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라이센스까지는 아닌데 돈을 좀 많이 모으면 레이싱 전용 차를 하나 사서 이렇게 갈 꿈을 갖고 있어서 또 책으로 모든 것을 이제 공부하시는 우리 과장님. 저는 옛날에 그 국내에서 F1 할 때 직관도 갔다 오고 저 오랜 티포시였어가지고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 학생들의 수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위원님.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초대를 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돈과 F1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거죠. 이 사이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F1 하면은 비즈니스, 회사예요. 회사가 있으면 현재 이걸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리버티 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이전 회사는 아주 유명한 은행 계열 창투사였는데 CVC였습니다. 이전의 주인이 시티 벤처 캐피탈이 가지고 있다가 판 거죠. 버니 에클스톤이 처음으로 F1을 회사처럼 만든 사람이에요. 사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50년대에는 본인이 F1 드라이버를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F1을 하려고 했다가 좀 약간 간을 보니까 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간 경우가 많은데, 이제 버니 에클스톤은 드라이버를 접은 다음에 FOCA,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요거는 포뮬러 1입니다. 요거는 컨스트럭터. 지금의 F1 팀을 컨스트럭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차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IP를 가지고 있는 차를 만들 수 있어야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의 모임의 대표가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개권을 한번 팔아서 우리 돈을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중개권을 이 사람이 팔았죠. 전 세계에. 보통 말하는 자동차 회사는 못 꼈어요. 뭐 페라리나 르노가 있었는데 너네는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매뉴팩처러잖아, 자동차. 너네는 안 껴줘 해가지고 그 대형 제조사는 누구랑 친했냐? FIA. 이게 현재 모든 모터스포츠나 뭐 국제 자동차 안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구인데요. FIA에 F1을 관리하는 하부 조직 FISA라는 게 있었어요. 얘네가 전쟁을 하죠. 그러면 얘네는 누구 편이냐? 매뉴팩처러 편이죠. 그러다가 여기 합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만든 회사가 나와요. 포뮬러 1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나오거든요. FOM. 이 포뮬러 1 매니지먼트가 포뮬러 1 어드미니스트레 FA라는, 요게 사실 하나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어쩌고 저쩌고 회사들을 여럿 만듭니다. 여럿 만들면서 다자간 합의를 해서 모두가 여기에 따라라라고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죠. 이게 콩코드 협정입니다. 얘네 사무실이 콩코드 광장 옆에 있어요. 네. 자, 어쨌든 F1이 이렇게 1980년대 초반에 탄생을 하면서 회사가 됐어요. 회사가 되고 나서 이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조금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수준의 돈이 많이 드는 거였다가 큰 회사 F1이라는 걸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이런 돈으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980년대 내내 이게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이슈를 만들어서 흥행을 하게 해야죠. 이때 떴던 게 알랑 프로스트와 아일턴 세나의 라이벌 관계라든가, 아주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된 이유가 하려고 이렇게 부추기고, 실제로는 드라이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80년대에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개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중개권 가격이 계속 뜁니다. 그렇게 뛰기 시작하다가 언제 돈이 더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매뉴팩처러의 시대가 열려요. 대매뉴팩처러의 시대가 뭐냐면 이전에 1960년대, 50년대만 해도 F1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탑 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쿠데리아 페라리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조그만 애들이 엔진도 못 만드는 애들, 이 페라리 창업자가 맨날 욕했어요. 엔진도 못 만드는 애들이 무슨 F1 팀이라고. 그런데 영국은 마인드가 그게 아니거든요. 엔진 사오면 되지, 기어박스 사오면 되지, 잘 조립해서 우리 차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차고에서 뚝딱뚝딱 만드는 애들이라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이제 가라지스테라고 불렀어요. 이게 원래는 멸칭인데 나중에 이걸 다들 기쁘게 사용했어요. 차고에서 만드는 팀으로 유명해진 팀들이 브라브함, 맥라렌, 그 다음에 로터스, 전부 영국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 윌리엄스, 이제 티렐 있고요. 네, 티렐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망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샀냐면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이걸 삽니다. 그래서 팀 이름을 BAR,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자, 그런데 이 팀이 2000년대 중반에 더 큰 회사에게 이걸 팔죠. 그리고 담배 광고 자꾸 유럽에서 규제가 강해지니까 담배 회사들이 슬슬 발을 빼거든요. 그때 이 팀을 덜컥 산 게 엔진으로 잘하던 혼다. 혼다가 이걸 사요. 그러면 사실 얘네와 얘네는 자산이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 혼다가 F1에서 급격히 철수하는 일이 생기는데 정말 이 돈으로 잘해 먹다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세계 경제 위기. 근데 그때 그 전에 F1에 뭐가 있었냐면 대매뉴팩처러 시대가 있었어요. 우선 F1에 포드가 들어왔었어요. 제규어로. 왜 이름이 포드인데 제규어로 들어오나요? 제규어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포드가 팔아먹으려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죠. 페라리는 원래 매뉴팩처러였고요. 그 다음에 맥라렌 지분을 절반을 인수해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맥라렌, 메르세데스죠. 토요타가 들어와요. 야심차게 우리의 사운을 걸었다. 여기서 돈 제일 많이 쓰는 팀이 이놈입니다. 이놈. 예, 요주의 인물. 혼다 나중에 들어오죠. 그 다음 자우버라는 스위스 팀이 있는데 BMW가 인수를 해서 BMW 자우버가 출시를 합니다. 이게 전부 F1에 한꺼번에 있었던 거예요. 난리 났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 페라리나 맥라렌은 F1에 있겠지만 다른 애들은 리만 브라더스 이런 사태가 터지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스포츠 팀부터 빼죠. 줄줄이. 얘는 좀 일찍 갔어요. 얘는 그 리만 브라더스 전에 2005년에 갔어요. 2008년 그때 얘네 세 개가 한 큐에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좀 많고 정말 중요한 핵심 인력들이 수준이 높았어요. 이때 이 팀을 이끌던 게 페라리에서 미하엘 슈마허와 함께 오랫동안 챔피언을 하던 시기 거기를 이끌던 로스 브러니, 이때 혼다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로스 브러니 이걸 없앨 순 없다 해가지고 1파운드에 팀을 삽니다. 이제 문제는 이 팀이 이제 엔진이 없어. 이 F1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남의 적인데. 팀이 만약에 하나 없어지면 국가 경제에서 회사가 하나 없어지고 이게 모두 실업자로 나오면 이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인데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가 메르세데스를 설득해서 메르세데스 엔진을 얘네를 주게 해요. 더 놀라운 건 그래서 1파운드 회사가 그 팀이 스폰서 하나도 없이 하얀 차로 나왔거든요. 챔피언이 됩니다. 야, 이게 잘 됐잖아요. 기업 사냥꾼들이 어떻겠어요? 야, 여기 좋은 먹잇감이 있다. 가져간 게 누구냐? 얘네. 너네는 낙동강 오리알. 자, 우리는 저리로 간다. 해서 2010년에 F1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것이 저 메르세데스가 되겠고요. 대매뉴팩처러가 시대가 있고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2010년에 정리를 했지만 여기가 지금 상태가 뭐예요? 이 전쟁 끝난 다음에 폐허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잘 나가는 팀은 여전히 있어요. 페라리 돈 많죠. 그 다음 메르세데스 이제 새로 들어왔지만 여기 돈 많아요. 레드불. 그 다음에 여기 팀이 없어지니까, 하도 많이 없어지니까 어떻게든 신생팀을 3개를 꾸려서 옵니다. 근데 이 신생팀이 딱 그거죠. 경제 좀 안 좋다라고 억지로 관주도로 회사 몇 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래서 다 망합니다. 이게 세 개가. 이런 식의 상황을 겪으면서 버니 에클스톤의 지위가 급격히 약해지게 되죠. 버니 에클스톤이 회사를 아주 복잡한 지주 회사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갑부가 됐어요. 본인은. 자, 문제는 CVC가 인수하고선 딱 보니까 너무 부실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뽑아내기 위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서 이 위기를 거쳐가는 동안 프로젝트를 또 하나 추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처음에 이제 맛보기로 바레인과 중국 그랑프리가 추가가 되고 2008년에 싱가포르, 2009년에 아부다비, 2010년에 한국, 2011년에 인도, 이게 전부 이때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것도 몇 개 빼고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CVC가 이걸 팔고 싶어 해요. 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미쿡에서 입질이 온 거죠. 그게 바로 리버티 미디어입니다. 리버티 미디어가 오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이전의 F1은 버니 에클스톤 시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스포츠였어요. 이전까지는 중계권 파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중계권이 진짜 비싸거든요. F1 팀들은 스폰서들에게서 받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F1의 수익을 나눠 가져요. 자기들의 수익을 50% 정도를 팀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F1, 이 CVC가 결국 벌게 되는 그 돈은 뭐였냐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계권료. 근데 이 장사 대충만 봐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장사로 보이죠. 그때 F1 영화를 정말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버스테 스텔론. 버니 에클스톤과 상부해서 안 돼. 야, 이거 무슨 헐리우드 따위가 어디. 야, 이런 식으로 천하게 묘사하지 마 해가지고 엎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베스테 스텔론이 F1 영화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라는 걸 했는데 이때 게스트로 실베스테 스텔론이 왔거든요. 리버티 미디어는 영화를 찍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과거에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는데 못했던 실버스테 스텔론에게 F1 그랑프리에 이런 귀빈이 초대되면 가장 큰 영예가 체커드 플랫 흔드는 거예요. 실버스테 스텔론이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감다살이죠. 왜 뭔가 아는 놈들이야. 얘네는 다 돼. 야, 일단 팔고 봐야 되니까 다 오픈해. 해서 갑자기 F1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요. 다큐멘터리 찍고 싶어? 찍어. 젊은 애들 소셜미디어 좋아한다며 와서 다 하라 그래. 전에는 고소했거든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F1 더 무비. 영화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보니까 재밌네 하고 젊은 팬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서킷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모두가 꼽는 성지. 이제 아이펠 산맥 한가운데에 있는 산악 도로를 이어가지고 22km짜리를 길을 만듭니다. 그게 북쪽 코스라는 뜻으로 노르트 슐라이페. 노르트 슐라이페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서킷 이름이 뉘르부르크링입니다. 여기가 진짜 성지 중에 성지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죽었습니다. 별명이 녹색 지옥, 그린 헬입니다. 선수만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걸로는 선수보다 관중이 사실 더 많이 죽고요. 진행요원, 안전요원도 많이 죽고요. 그래서 모터스포츠에서는 딴 건 몰라도 이 안전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 서킷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관중이 절대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만든, 그래야 F1 경기를 거기서 한다. 이 정도 속도면. 그게 그레이드 1 규격이라는 게 있는 이유고, 그게 되는 유일한 서킷이 영암에 있습니다. 보험이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벤트에서 보험을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서킷에는 여러분이 주행을 하고 그러면 서킷 주행에 보험 같은 걸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엔 상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서킷에서 보험을 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회, 이벤트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뛰기가 비싸요. 일단 부숴주는 거 기준으로 돈을 내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차 몇 대 박살낼 걸 생각하고 그래서 몇 억을 일단 보험금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돌아가서 게임 같은 데서도 웬만한 좋은 게임은 이걸 안 넣고는 내놓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서킷입니다. 좀 해봤어요? 저는 뉘르부르크링만 타면 돼요. 요게 제일 재밌어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고조차도 심하고 코너도 엄청 많고, 약간의 실수만 해도 바로 사고. 우리나라에서 가드레일이라 그런 거. 그게 멀지 않은 곳이 꽤 돼요.
그래서 뭔가 빠져나가서 다시 잘하면 되지 하고 들어오는 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한계치에서 정확히 그걸 버텨낼 수 있다라는 그 쾌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정말 자극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경기들이 유명한 것 중에 뉴르부르크링 24시간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뭐 지고 싶으면은 쉬든가. 네. 그건 이제 본인 사정인데 가장 극악의 경기로 꼽히는 게 여기입니다. 하이퍼카는 경기를 못해요. 금지해놨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1976년까지는 여기서 F1을 했어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F1 영화 러시, DVD나 블루레이를 꼭 사세요. 제가 오디오 코멘터리 했거든요. 2013년도에 어쨌든 그 러시를 보면 그게 이때 1976 시즌이 F1에서 가장 재미있는 라이벌리로 유명한 시즌이고요. 하필 이때 영국에서 맥클라렌의 제임스 헌트와 페라리의 니키 라우다 두 명의 라이벌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해고 그때 가장 극적인 장면이 독일 그랑프리. 어디서 했겠어요? 여기서 했겠죠. 니키 라우다가 여기서 큰 사고를 당해서 불 속에 오랫동안 갇히고 그래서 이제 그 헬멧이 녹아서 얼굴 피부에 다 붙었어요. 그걸 며칠 동안 어떻게 해서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6주 만에 이탈리아 그랑프리에 복귀를 하고 이탈리아니까 페라리 홈 그랑프리잖아, 자기 소속팀.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붕대를 두르고 근데 붕대가 빨개요. 피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 경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등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임스 헌트랑 경쟁을 하다가 최종전 이때가 1976 일본 그랑프리에서 둘이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니키 라우다가 안전이 중요하다. 이 경기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 챔피언이고 뭐고 집에 간다 하고 가요. 그래서 제임스 헌트가 챔피언이 됩니다. 둘이 원래 절친이고 되게 사연이 많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즌에도 여기가 이게 핵심이었고 니키 라우다의 사고나 이런 걸 보니까 여기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잖아. 여긴 F1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끝으로 여기선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이 제일 네. 좋아하시는 차. 좋아하는 차요. 알파 로메오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 차 앞에 약간 그 보통 라디에이터 그릴 옆에 이런 약간 오각형도 아니고 방패 같은 문장이 딱 들어가는 1930년대 그랑프리 레이싱의 3대장 잘 나간 건데 자동차 회사로 하나가 이탈리아의 알파 로메오. 자기네 회사도 팀을 꾸리지만 차를 팔아가지고 이 커스터머 팀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커스터머 팀 중에 잘하던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팀을 만들면 스쿠데리아를 붙여요. 마구간인데 이게 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엔초 페라리가 만든 팀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이 팀이 무슨 차로 탔을까요? 알파 로메오로 탔죠. 알파 로메오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관리를 하다가 페라리를 쫓아내죠. 그래서 이 엔초 페라리가 열받잖아요. 이제 전쟁 끝나고 알파 로메오 대 페라리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때 마침 F1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F1에서도 페라리랑 알파 로메오가 싸워요. 근데 알파 로메오가 딱 2시즌 하고 저희는 공기업이라 알파잖아요. 이게 롬바르디 주의 자동차 회사거든요. 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스포츠팀부터 빼는 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얘네가 2시즌 챔피언을 했는데 2시즌 동안 챔피언을 할 때의 차, 그 차 이름이 158,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159도 있는데 알페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F1 레이스카가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F1을 볼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F1을 관람하면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뭔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포인트를 안 찾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아요, 솔직히. F1은 포뮬러라는 이름 자체가 규정, 뭐 규칙,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정집을 다 외웠기 때문에 재밌는 스포츠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는 방법 중에 아주 쉬운 것들로 가는 거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차를 봤는데 야, 나의 좋아하는 색깔이랑 얘가 딱 맞아. 그런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그 브랜드의 차를 좋아한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도 느끼다가 저거 좀 흥미가 땡기네? 오락가락 하면서 배우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내가 흥미를 느낄 만한 거를 하나씩 해보자. 그 중에는 잘생긴 드라이버라든지 막 이렇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네.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장기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터스포츠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포뮬러를 노리는 애들이 한 요만큼 있다라고 치고, 포뮬러를 노리는 애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한 6년 동안 매년 한 200만 원, 100만 원 정도 버는 걸로 버티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활을 포뮬러 노리는 애들은 아기 때부터 다 해요. 당연히 학교 친구 같은 거 없고요. 다른 진로 같은 거 없어요. 여기 진짜 잘못 가면은 미생이에요. 해외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영국은 그냥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스페인 많이 하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많은 이유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중해성 기후라 여기가 카트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집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축에 올라가면서 이게 피라미드처럼 잘라지거든요. F4를 하는 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500~600명 될 것 같아요. 이제 F2로 가면은 이게 20명으로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 카트 무대에서 뛰는 애들이 제가 아는 한 4명, 3명? 그런데 여기 F2 이 동네를 와보면은 정말 온갖 나라들의 드라이버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특히 조금 완전 선진국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든 F1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전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통령들이 맨날 와요. F2 드라이버부터 응원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F3 때부터 그렇게들 하거든요. 그게 인도네시아는 료 하리안토라는 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국가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얘를 후원을 몇 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시즌 동안 맨날 꼴찌하다가 이제 그만뒀지만 그래도 배출했어요.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그렇게 됩니까? 시장 규모는 상당히 크죠. 생각보다 큽니다. 웬만한 스포츠에는 한국계 기업들이 스폰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F1에 그렇게 하는 회사가 없나? 여기가 눈에 보이는 리턴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 맥라렌의 광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거든요. 맥라렌의 그 바퀴에 커버를 씌워서 여기는 크롬이에요. 그게 계속 돌아가요. 이걸 보여주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크롬을 쓰는지 구글을 쓰는지를 통계가 나올까라는 것부터 약간 물음표가 붙죠. 올해 이제 가장 큰 돈을 내고 들어온 게 이제 루이비통 그룹 자체로 들어왔죠. 샴페인은 모에샹동이고 타임키퍼는 태그오이어고 싹 바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그게 리턴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카운팅이 될까라는 거는 좀 의문이죠. 오늘 이렇게 윤재수 위원님 모시고 F1의 세계에 대해서 한 발짝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제가 그 쿠팡 플레이 중계만 오시면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 열심히 잘 긁어드릴 테니까요. 네,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